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희망찬 월요일이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말 동안 전기차가 충전하듯이 에너지 가득 안고 이번 주도 시작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미주은 채널을 준비하다가 중요한 숫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총 뷰수가 나와 있는데요. 클릭수랑 마찬가지입니다. 미주은을 지금까지 클릭해 주신 분들의 그 횟수가 2천만 뷰를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숫자가 아닐 수 없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잔소리가 많은 아빠보다는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명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렇게 2천만 번이나 제 목소리를 들어준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요, 저는 참 운이 좋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시간 투자해서 시청하실 만한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아깝지 않은 그런 컨텐츠가 마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7월 19일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테슬라가 FSD, Full Self Driving 베타 버전 9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구독 서비스가 곧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요. 그런데 드디어 테슬라에서 구독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함께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오너들은요, 드디어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구독료가 책정됐습니다. 199이니까 199달러, 그러니까 200달러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00달러 정도만 내면 드디어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요, 기존에는 이제 $10,000를 주고 그 소프트웨어를 샀어야 되는데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고 구독 모델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 정식 명칭 서비스의 이름은요, Full Self Driving Capability고 아니면 이제 FSD by 테슬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서비스는요, 자율주행에 한 단계 이제 진보하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운전자가 운전대에 앉아 있지 않고 자동차가 혼자 움직인다,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지속적으로 이제 진화하는 중이잖아요. 그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테슬라의 뉴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럽니다. 하드웨어 3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이 업그레이드 피가 $1,500다. 이 부분 역시도 테슬라의 그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다음 분기까지 테슬라의 매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Full Self Driving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이요,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테슬라 주식에 끼치게 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약간 재미 삼아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한다는 건 힘들겠지만요, 한번 감을 잡아보자는 거죠. 2019년에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총 숫자는요, 14억 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간 이 14억 대가 적어도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탈 플릿, 즉 화물차의 숫자는요,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화물차의 숫자는 적어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버스의 개수를 살펴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버스의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승용차도 한번 살펴보면요, 승용차의 숫자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간 적어도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30년에 만약에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숫자가 전체 자동차의 50%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2030년이 되면 총 생산되는, 판매되는 숫자의 50%가 전기차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계속 판매가 되는 것을 합쳐놓은 숫자잖아요. 따라서 충분히 50% 정도는 전기차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전체 도로 위에 있는 전기차의 숫자는 7억 대가 됩니다. 14억 대의 반이니까요. 자,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요, 우리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한 달에 $200를 차지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1년 동안 구독료가 $2,400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7억대 곱하기 $2,400를 하게 되는데, 자율주행에서 만들어지는 연 매출, 전체 산업을 통해서 살펴보면 1조 6,800억 달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만약에 테슬라가 10%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면 1조 6,800억 달러 중에서 1,680억 달러를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0%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지금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는 그 시장의 점유율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이 수치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2020년에 테슬라가 판매한 전기차의 숫자는 499만 9,535대였습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차 부분에서 이 수치는 마켓 점유율이 23%나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를 합쳐서 다시 한번 살펴봐도요, 16%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후에 테슬라, 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의 그 자동차 숫자가 10%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욕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의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가정해 봤을 때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올릴 수 있는 수입은요, 1,680억 달러에 이른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 수치는 지금 현재 테슬라 2020년 매출이 315억 달러였거든요. 이 수치에 무려 5.3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해봤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율주행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잖아요. 엔비디아 역시 만약에 10%의 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총 매출이 167억 달러인데 여기에 10배가 넘어가는 새로운 매출이 창출된다. 굉장히 엄청난 숫자가 지금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러한 구독 모델의 매출은요, 매년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커다란 매출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번 판매하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난 1,680억 달러라는 그런 매출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의 투자에 하나의 엄청난 논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자율주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고 엄청난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이 빨리 확산이 돼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좋은 뉴스가 유럽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Electric cars reach 40% market share in Switzerland. 전기차가 지금 40%의 시장 점유율을 스위스에서 보여준다. 굉장히 좋은 뉴스죠. 한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스 지역에서요, 지금 전기차의 보급률이 쏘오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향상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추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플러그인 베이클, 순수 전기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이제 내연기관하고 섞어놓은 거잖아요. 이러한 그 두 가지의 타입의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최근에 배너 이어를 맞이하고 있다. 배너 이어라는 것은 우리가 배너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띄우는 거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켓 시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마켓에서 그렇다는 거죠. 일단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지역의 전기차 지금 보급률이 20%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 수치도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런데요, 이 수치가 지금 스위스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지금까지의 수치를 살펴보니까요, 배터리 일렉트릭 비이클, 즉 순수 전기차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9.9%, 거의 10%에 달하고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8.3%, 그리고 일반 하이브리드가 2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수치를 합치니까 무려 40%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내연기관은 이제 60%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유럽 쪽에서 가장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다는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랑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다는 거죠. 지금 유럽 쪽의 국가들은 앞을 다투어서 지금 전기차 보급을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 쪽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자동차는 테슬라 모델 3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폭스바겐 ID3, 그 다음에 리노가 나와 있죠. 때로는 이제 폭스바겐이 더 많이 팔릴 때도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스위스
인포라는 데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요, 지금 스위스 지역의 총 퍼블릭 차징 스테이션의 그 숫자는요 5,700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숫자도 굉장히 임프레시브하죠. 왜냐하면 스위스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스위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앞으로 3년 이내에 전기차를 살 것이다라고 설문에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기차의 보급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에 아까 보셨던 잠재력도 드디어 꼽힐 날이 머지않았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픈도어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Open Door Program gives agent big bonuses. 새롭게 등장한 오픈도어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에이전트니까 부동산 업자들이죠. 부동산 업자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보너스를 안겨준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아이바이어 업체, 아이바이어라는 것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합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아이바이어가 지금 오픈도어거든요. 그런데 이 오픈도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번에 런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요, 에이전트들한테, 부동산 업자들한테 에디셔널 부수적인 커미션을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주냐면 만약에 이제 트랜잭션을 하는데, 주택 매매를 하는데 이 오픈도어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그러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의 이름이 오픈도어 에이전트 액세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오픈도어 에이전트 액세스의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커미션을 받으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잖아요.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소비자가 그 부동산 업체에 찾아가서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를 이제 납부하게 되죠. 그런 그 고객한테 받는 그런 수수료에 더해서 부수적인 1%의 커미션을 오픈도어로부터 받게 된다. 만약에 오픈도어에 있는 주택을 이제 매매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1%의 수수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오픈도어 에이전트 액세스는요, 한 스텝을 더 나아간다. 따라서 뭔가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는 거죠. 뭐를 주냐면요, 부가적인 보너스를 주는데, 이 보너스 스킴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5,000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트랜잭션,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매매를 성사시키거나 아니면 10번째로 매매를 성사시키면 부가적으로 $5,000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20번째 그 거래를 성사시키면 $10,000의 보너스를 또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업자의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픈도어에 있는 그 주택을 매매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겠죠.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5,000, $10,000 보너스 말고도요, 그 사이에 이제 작은 보너스들 $1,000에서 $1,500 정도의 보너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결정은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오픈도어는 지금까지 소비자가 그 앱을 보면서 그 오픈도어와 다이렉트하게 거래하는 것만 그 시장으로 제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집을 구하고 사고 팔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켓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오픈도어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많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 돌아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좀 선호하는 이런 부동산 업체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공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오픈도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6월 달에는 6개의 부가적인 시장에 진출을 했다. 6개의 그 미국의 도시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7년 만에 그 총 거래건 수가 10만 건을 넘어갔다. 이러한 식으로 오픈도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를 오래간만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그 가을에 좀 주식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았죠. 9월달, 10월달에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주식시장이 이제 9월달, 10월달이 되면 다시 폭락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Market history suggests stocks will keep climbing this year. 자, 우리가 주식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식은 이번에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말이죠. 자,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자, 굉장히 강한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S&P 500은 16.1%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존즈 그리고 나스닥 역시도 각각 12%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통상 우리가 10%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6개월 만에, 지금 7개월 만에 이렇게 16% 그리고 12%가 넘는 주가의 상승을 보여준 것은 굉장히 강세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베스포크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데이터를 릴리즈했는데 이번에 리서치한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세컨 하프에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first 6months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나머지 기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 자세히 한번 봐야겠죠. 자, 수요일 날 이 리포트가 발표가 됐는데요. S&P 500의 성적표를 1928년부터 지금까지 다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널리시스를 한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올해 그 주식시장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10개의 해를 뽑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 10개의 해를 뽑아서 올해랑 한번 비교를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봤더니요. 평균 한 20% 정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10년의 평균이요. 그리고 중간치는 한 18.8% 정도가 상반기에 올라갔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올해 평균이 16.2%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S&P 500이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10년의 평균과 올해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10년간 하반기에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전반기에는 이렇게 20%, 18.8% 정도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과연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는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지 이 점을 분석해 봤다는 거죠. 그렇게 해봤더니요.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10년의 그 평균적으로 개인,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보니까 7.1%가 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번 중에 70%니까 7년이죠. 7년 동안은 상승장이었고요. 3번만 떨어지는 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7.1%가 하반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보통 4%밖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치다. 따라서 전반기 6개월 동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평균보다 훨씬 더 좋은 주식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정보가 더 주어졌는데요. 그 10년 중에서 딱 2년만 10% 이상 조정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년 동안은 조정장이 없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갔다고 좀 겁먹고 주식시장을 완전히 나와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너무나 불안하시면요.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조금씩 현금을 좀 모아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의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스퀘어에 관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스퀘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과감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과감하게 확장시키는 모습, 그리고 좀 에디셔널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Square is building a decentralized finance business using Bitcoin. 자, 스퀘어가 만들고 있다. Decentralize라는 것은 탈중앙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탈중앙화 파이낸스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말이죠. 자,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스퀘어가 creating, 창조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비즈니스는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 파이낸스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DeFi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DeF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신 방법을 하나 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송금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송금을 하는 과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바로 보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돈을 은행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은행이 다시 그 돈을 여러분의 부모님께 송금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고 있는데 나와 나의 부모님 사이에 은행이 끼어드는 거죠. 제3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3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은행의 존재를 무한하게 믿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은행은 나의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행이라는 존재를 100% 신뢰하면서 나의 소중한 돈을 은행에 맡기고 그리고 그 은행이 다시 나의 소중한 돈을 나의 부모님께 송금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파괴하자라는 것이 바로 디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릴라이온 한다, 의지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은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 개인들 간의 다이렉트 계약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뱅크라든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바로 디파이거든요. 자, 스퀘어의 CEO 그리고 비트코인을 아주 사랑하는 잭 조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회사는 이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새로운 오픈 디벨로퍼 플랫폼을 만든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번에 론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디파이에 그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디벨롭들을 초대해서 빨리 이런 서비스
서비스를 만들어라. 너희들의 능력을 한번 펼쳐봐라. 이렇게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벨로퍼들이 와가지고 그 플랫폼 상에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비스를 창조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는 당연히 논 커스토디얼. 커스토디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커스터디 하잖아요.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구금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누구한테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려 있는 그런 파이낸스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퍼미션리스. 퍼미션이라는 것은 허가잖아요. 따라서 허락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따라서 누구의 허락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된 그런 파이낸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 쪽에서 굉장히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스퀘어를 살펴봤는데요. 자, 스퀘어를 얘기하면서 페이팔을 빼놓을 수가 없죠. 페이팔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쪽에 많은 노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raises cryptocurrency purchase limits for US customers to 100,000. 자, 페이팔이 이번에 올려줬다. 크립토커런시를 살 수 있는 그 리밋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커스터머에 한해서 10만 달러까지 이번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페스탈이 부스트업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향상시켰다는 거죠. 크립토 커런시의 그 살 수 있는 리밋을 물론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커스터머에 한해서지만 이번에 10만 달러, 한 주에 1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연간은 그 리밋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주 10만 달러씩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커스터머, 고객들이 조금 더 그 초이스를 많이 할 수 있고 플렉시블, 이렇게 쉽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페이팔에 받는 수수료도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페이팔은 지금 애플리케이션 상에 그 가상화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그런 교육 컨텐츠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것이 계속해서 상용화가 되고 계속 마켓이 커진다면 스퀘어 그리고 페이팔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상화폐에 투자하기가 조금 두려우신 분들께서는 페이팔이라든지 스퀘어를 통해서 대안 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테슬라라든지 스퀘어, 페이팔의 긍정적인 뉴스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호재가 전해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쇼피파이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발견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피파이 goes wholesale. 쇼피파이가 홀세일에 진출한다. 홀세일이라는 것은 이제 소매업의 반대니까 도매업이겠죠. 드디어 도매업의 그 웹사이트를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피파이는요, 우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중소상인들이 그 온라인 웹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B2B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들도 쇼피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자, 컴페티션, 경쟁이. 근데 이 이커머스 홀세일 플랫폼이니까 이렇게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이커머스가 아니고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커머스의 플랫폼 경쟁이 굉장히 과열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거기에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B2B 세일즈 온라인의 그 성장률을 보면요. 지금 더블 디짓이다. 10%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시장이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2024년이 되면요. 이 시장의 규모가 트릴리언즈 달러가 될 것이다. 즉 몇 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을 이용한 도매업, 홀세일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도매업자들이 이렇게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트레이드 쇼에 간다든지 세일즈 팀을 고용할 만한 능력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좀 규모가 작고 영세적인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이커머스가 굉장히 효율적인 판매의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요, 이제 많은 B2B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플랫폼 중에 하나가 핸드쉐이크라고 합니다. 자, 핸드쉐이크는요, 뉴욕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웹사이트가 핸드쉐이크의 웹사이트입니다. 핸드픽 홀세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마련이 돼 있어서 그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2019
2019년 5월 달에 이 핸드쉐이크가 어콰이어 됐다. 인수 합병이 됐습니다. 누가 인수를 했냐면 바로 쇼피파이가 인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좋은 뉴스가 뭐냐면 핸드쉐이크가 이제는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분리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머천트들이 그대로 그들의 상품을 오프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B2C 장사를 했다면 이제는 B2B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따라서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많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쇼피파이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냐면요. 재고 관리라든지 빌링이라는 건 이제 계산서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더는 이제 주문이죠. 이러한 것들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 번에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건 아니면 도매업 개념으로 다른 비즈니스에 판매를 하건 내 입장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커미션 피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그런 상인이라면 핸드쉐이크 마켓플레이스에서 나의 상품을 판매하는 데는 별도의 그 수수료를 아직까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많은 상인들이 이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쇼피파이는요. 기존의 B2C에서 벗어나서 B2B까지 진출하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우리 투자자들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넷플릭스 관련된 기사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Netflix plans to add video games to keep subscribers engaged. 넷플릭스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비디오 게임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구독자들이 조금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제공하는 이런 넷플릭스라는 기업이요. 이번에 비디오 게임을 추가하는데요. 어디에 추가하냐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에 투자한다. 따라서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구독 서비스 안에 비디오 게임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객들을 엔터테인한다.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조금 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넷플릭스는 이미 시그널을 줬다. 마켓에 이런 신호를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규젝티브 그 경영진도 한 명을 추가를 했고요. 이런 게임 부분에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게임을 디벨로핑하는 그런 개발자들도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에디셔널 차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구독자가 돼 있으면 구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기존의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추가적으로 비디오 게임은 공짜로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 게임들은 그냥 프로그램 장르의 하나에 속하게 된다. 그 얘기는 이제 넷플릭스 사용하신 분들 알겠지만 뭐 액션 무비가 있고 아니면은 뭐 판타지가 있고 로맨스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넷플릭스는요. 그 전에 라이센스를 이미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라이센스였냐면 뭐 스트레인저 띵 같은 그들이 직접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있잖아요. 이런 오리지널에 관련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획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히트작이 많습니다. 그들의 오리지널이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들을 이용해서 게임에 활용을 한다면 그 게임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넷플릭스의 성장은 이제 멈춘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게임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넷플릭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시청하실 만한 그런 컨텐츠입니다. 최근 들어서 젊은 세대, 그 밀레니얼이라든지 아니면은 Z세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어떠한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디에서 투자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들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어떠한 기업을 선호하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아침에 조금 더 유용한 정보 여기저기서 모아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s talk about the most popular stocks among younger generations, because DailyFX is out with a new study showing just what millennials and what Gen Z are preferring when it comes to investing, and also how they're making their investment decisions. We want to bring in Yahoo Finance's Ihsan Fanusi here, who has been digging into this report for us. And Ihsan, I guess first just start off big picture. What are the most popular stocks that millennials and Gen Zers are picking these days? Yeah, so if you look at the survey, it's actually a well diversified portfolio. So the first most popular stocks are Apple, Tesla, and GE, General Electric, and then sort of other popular stocks like Amazon, Microsoft, and Ford. Close out the top 10 or 15 of the most popular stocks with young people. Yeah, you mentioned General Electric, one of the most widely held stocks in America still. Why GE? Yeah, and that's sort of the surprising thing, given GE has been sort of having a meddling performance the past year since the pandemic, and there have been a couple of experts who have looked at this, and they found sort of that General Electric has done really well on Robinhood, which is where the data for the survey was collected. And a couple of reasons for that is, one, GE is a big company. It has great name recognition. But particularly among these younger investors, what's been a driving force is the nostalgia, really. And the fact that GE was a huge company that really dominated headlines, especially in the eras of like the late 2000s, early 2010s, when a lot of these millennial and Gen Z investors were growing up, means that it sort of resonates positively in their minds. So that's been a driving factor as well. Ihsan, where are millennials and Gen Z turning for their investment advice and their decisions that they're making? I mean, are they watching us on Yahoo Finance? Are they watching traditional financial news, or where are they looking to for advice? Well, I'd hope a couple are watching the program, on Yahoo Finance, but largely it's been dominated by social media. So a survey recently that came out found that 90% of Gen Z specifically uses social media for advice on finances and investing. But then largely the sources can be diversified. So there's about 20% of the population which will use TikTok for financial advice. And in the last year or so, last couple of years, financial TikTok or FinTok has become a lot more prominent, where millions of users are getting stock advice and live financial advice or financial information from TikTok. And then other than that, obviously Reddit has fueled a lot of the retail investing that has gone on in the past couple of years. So it's been a variety of sources. But another thing to note is that with the advent of social media and young folks getting their information from social media, a lot of times what they'll do is they'll get their headlines from social media, and they'll get the bare minimum of information, and then sometimes they'll follow up on other sources. So, for example, 80% of millennials and Gen Z reported to believing that other established financial service websites were more reliable than those social media sources.